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기업의 문제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게 작년을 기점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하반기부터는 지금보다는 개선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정치, 경제, 외교 이런 걸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은 이번 양회 중에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5% 내외의 성장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보고를 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사실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방 압력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5% 내외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많은 해외의 예측 기관들이 5%좀 힘들지 않겠느냐. 평균 잡아보면 4.7% 정도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5% 내외니까 4.78%에서 5.23% 여기는 말 그대로 5% 내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 중에 내수, 그다음에 투자, 수출, 무역 이런 게 있는데 이 지표들이 지표의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출도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불황 이것 때문에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이렇게 리오프닝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늘어나고 있고, 내수도 중국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축률이 올라가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는 국가주도 투자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민간 투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은 여전히 투자에 주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수치적으로는 작년에 5.2%라는 상당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올해도 그게 이어질까에 대해서 약간 우려 또는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실질적인 성장을 5% 내외를 하려면 이게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5% 내외를 맞췄는데 내용이 안 좋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국에서 보통 이제 GDP 1%당 대개 240만 개,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1년에 취업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필요하단 말이죠. 요번에도 12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200만 개 이상. 그럼 결국은 5% 정도는 해야 1200만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5% 정도가 돼야 취업 인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야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좀 의미가 있고 마지노선이라고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국제 경기가 좀 풀리고 중국도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시장의 반응은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런 게 맞아 들어가면 과거 작년, 재작년 이럴 때보다는 조금 더 튼실한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제 성장 방식을 개혁 개방 이후에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본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경제 발전 3요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고, 초창기에는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가공, 원료와 기술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서 이제 임가공 형태로 수출을 하는 형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소위
그 토지가 많잖아요. 이 토지의 사용권을 매매해서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방정부 재정 한 40%를 부담을 하고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저런 발전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그게 거품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재정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서 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그거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로 남는 거고 지방정부의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기업의 부채 문제도 들어가 있죠.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걱정을 하던 그 지방 부채라든가 이 부동산 기업의 문제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게 작년을 기점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그러죠. 코뿔소가 저쪽에 그 밀림에 있으면 직접적 영향이 없는데 이게 민가에 들어와 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럴 만큼 이미 알고 있던 문제가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위기 관리 능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런데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중국 국내적 경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외부적으로도 신뢰를 별로 못 줬다. 이런 게 사실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실업률이 높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근데 처리할 마땅할 방법이 없다. 마땅한 방법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중국은. 예전에 이제 많이 수출을 하고 달러를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약 그 인민폐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800조가 넘는 돈을 일시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경기 부양 자금으로. 근데 그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서 지금 거품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다한 이런 재정 정책이나 경기 부양 자금을 집어넣으면 제2의 그런 사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과도한 재정 투입을 하지 않으면서 일부는 약간 구조조정도 하면서 하는 이제 이런 어정쩡한 상태를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서방의 시각이라든가 투자자의 시각들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위기 관리 능력. 중국 정부가 과연 이걸 헤쳐나갈 능력이 있을까? 여전히 경제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반간접법 같은 게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정말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소생시키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 시진핑 체제라는 게 시진핑과 다 같이 행동을 했던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푸아들이 많이 있으니 이게 건전한 토론이라든가 과학적 분석에 의한 정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지도자의 인식을 바꿀 만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뭐 이제 망했다, 곧 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런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이 가면 회생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죠. 이걸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하고 신뢰를 회복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중국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은 바로 투자자의 또 신뢰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특히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또 이런 리스크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신규 투자가 잘 안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1년여 이상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여 년 만에 최대로 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금액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뭐 87%인가 뭐 전년 대비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흐름이 가다 보니까 그 이제 중국 내부가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잖아요. 뭐 지불 준비율도 낮추고 대출 조건도 좀 완화하고 그런데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예요.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안 일어나니까 그게 좀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풀고 이걸 해볼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못하는 상황.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제를 끌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의 신뢰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관찰자들 중국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관찰자들한테도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 중국 정부가 또는 중국 시장이 제대로 반응하기에는 좀 시간이 이른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회라는 거가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제 중국의 국회격이고 정부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들, 그 다음에 해당 관련 부처가 이제 거기에 맞는 법제, 규정,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정말 이 방향을 잘 잡고 간다면 하반기부터는 조금 그 지금보다는 개선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 저도 여러 번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제목을 좀 너무 자극적으로 뽑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2대 경제체고 우리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제도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판단할 기준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한테 오리엔트된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경제 외적인 행동들이 더 많다라고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중 경제 관계도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순수하게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한중 관계는 1992년에 우리가 수교를 했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이제 북한 요인이라는 어려운 요인을 안고 출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 사실 양자 관계를 인도하면서 쭉 왔는데 중국도 경제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완 부분이 경쟁 부분으로 바뀐 게 많아졌고 특별히 그 코로나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중국이 이제 봉쇄 경제를 하게 되고 이 봉쇄라는 거는 자본과 물류와 기술과 이런 것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자체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급을 하는 기술적 성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중 무역 구조 같은 경우가 한국의 한 80% 정도가 중국의 중간재로 수출이 됐었는데 이제 한국 거를 안 써도 되는 물건들이 생긴 거예요. 수입을 안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한중 교역 구조가 바뀌게 돼 있죠.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한중 교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적자를 보고 최초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의 어떤 흐름의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게 돼 있잖아요. 교역품이라는 거는 내가 바꾸려고 그래서 바꾸는 게 아니고 상호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 우리는 중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가깝게 있고, 사실 중국이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혼자 성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걸 나홀로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국은 옆에 있어서 편승해서 성장을 한 국가입니다. 그 차이나 이펙트라고 그러죠. 중국의 성장 효과를 그대로 본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30년이 지나고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적 경제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패턴의 무역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하루아침에 뭐 소위 경제가 붕괴가 되거나 이러면 그게 한국한테 좋을 게 있느냐 하면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 거대 경제권이 옆에 있으면 효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지. 왜냐하면 한국이 적어도 중급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모든 분야를 다 압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땅이 넓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데 대해서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전략적으로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컨트롤하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으면 그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끝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노동집약 산업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효용성이 사라졌죠. 중국이 더 잘 만드는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이 아직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중간재 중에 하이테크 중간재들, 고급 중간재들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로 교역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그다음에 기술집약으로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소위 그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도 보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급속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과연 한국이 과거와 같이 중국을 이용해서 뭐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국이라는 시장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형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사실 한중 관계는 그 경제 사회 관계, 뭐 인문 관계 이거의 상위가 항상 북한 요인, 그다음에 이를 둘러싼 한미 관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인식 전환이 먼저 좀 있어야 이 활성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